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그 예식원이라고 하는 건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허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정비사업 그 서대문 아카데미의 자료는 이번에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그 민간단체에서 교육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전국의 그 법원에도 한 5개 이상 법원에 그 판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 도정법 강의도 일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현재 그 서울시에 정비사업 관련한 그 심의위원들을 한 10년째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이런 위원회, 저런 위원회.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거꾸로 저 혼자만의 지식이 아니고 그런 위원회나 이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습득한 지식 같은 것들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차분하게 드릴 예정이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전체 그 서대문 아카데미의 정비사업 전체 과정을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번 강의가 한 9주차나 10주차 정도 하신다 그랬죠? 대략 이제 그 정도 하시게 되면 이쪽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도 되게 높아질 걸로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민들과의 생기는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상당한 박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 정도로 주민들의 수준이 올라갈 걸로 기대도 괜찮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이제 이런 강의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민간에서 강의를 하던가 하는 경우에는 약간 흥미주의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요. 원론적인 얘기도 해드리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강의를 대신해서 일정 부분을 해주고 있는 편이라서 원론적인 입장이나 원론적인 문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강의를 하다가 여기에 적힌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착오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간 원론적인 것들은 방향 쪽에서 설명을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을 그 이런 정비사업의 전문가로 모시기 위한 교육은 아니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취지 이내에서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강의 시간이 45분 하고 10분 쉬고 15분 하시죠. 그래서 하시고 그 질문은 오늘 준비된 과정에는 대부분 제가 설명할 내용 중에 그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준비된 과정은 맨 마지막에 제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한 15분 정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추가로 질문하시면 여기 관계자들만 괜찮다고 하시면 추가적인 질문은 그 뒷강의가 없어요. 제가 2시간을 할 거니까. 그래서 할 거니까 그때 그 뭐 제한이 없으시면 그때 프리하게 해서 더 추가로 질문하시는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질문한 내용들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밑에 걸 눌러야 간다 그러죠? 밑에 거? 밑에 거? 네. 우선 이제 보면 우선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형이 크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정비사업이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살고 계신 구역에서도 어떤 구역들은 재개발하고 있는 구역도 있을 거고 재건축하고 있던 구역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정비사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정비사업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추진하는 절차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갈게요. 우선 죄송합니다. 우선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깨끗하게 도시가 완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의 정의는 그 구역이 노후한 지역에 있는 구역들을 새로운 도시 기능과 그 다음에 지역 실정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정비, 주택 등 건축물들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새 집으로만 구성된 단지는 정비사업이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사업에는 크게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재건축 사업을 용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재건축 사업이 밑에 있는 걸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런 단지들은 연립주택이 되어 있다든가 아파트 단지가 5층짜리가 되어 있다든가 15층짜리가 되어 있다는 것처럼 종전에 주택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재건축 단지라고 부릅니다. 재개발 단지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구역에 연립주택 몇 개가 있고요. 단독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혼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을 재개발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크게는. 그래서 이 재개발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제 홍제동 여기 맞은편에 있는 유진상가나 이쪽에 맞은 것들 같이 기존의 상업지역에 있는 것들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우리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저기
홍은동 쪽에 저 위로 올라가면 공공재개발하는 후보지가 있고 그 우측으로도 재개발 구역들이 많죠. 산꼭대기 올라가는 동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럼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용어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거라 그랬죠. 이거 좀 더 기억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재개발 사업을 부르면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있었어요. 재개발 사업이. 근데 지금은 이러한 사업들이 단순하게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크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인 주택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3개로만 분류하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분리하게 된 것 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싹 밀고 새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재개발 사업을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부분 쪽에 큰 이런 법 바운드리가 있다, 경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바운드 중에 일부는 길만 좀 확장을 해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집을 지을 수도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으면 일부 구간은 재개발을 하면서 일부 구간은 존치하고 이럴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민간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보통 SH나 LH가 반드시 참여해서 하는 사업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지역들은 근래에 이제 우리 이제 오세훈 시장님 모시거나 새로운 청장님 모시고 난 뒤부터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시들해졌죠. 왜냐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많이 허용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3층짜리 주택, 2층짜리 집, 연립주택, 아파트도 일부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 짓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상업지역 같은 지역질에 기존에 상가라든가 이런 지역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것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두 개로 불렀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률이 바뀌어서 두 개를 다 묶어서 개발 사업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용어를 일반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도시 정비형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따라 달라요. 일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용적률 개발 범위 맥시멈이 300%까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주거 도시 정비형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용적률이 800%도 가고 400%도 가겠죠. 기존의 상업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용어 자체만 다만 다르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구역이.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연립주택 단지의 면적 자체가 10,000제곱미터를 넘어야 돼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3,000평 정도를 넘어서야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10,000배가 안 돼. 3,000평이 안 된다고요. 쉽게 해서 가구수도 좀 작겠죠. 200가구 미만이거나 이런 것들은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단지들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이라고 하는 관련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그분들은 더 간단하게 재건축 절차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지역들을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단지가 재건축 한 200세대 미만이면서 구역 면적이 10,000배 미만이다, 3,000평 미만이다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뭐라고 되냐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걸 시행하게 되고 이 절차는 일반 재건축 절차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4년 정도는 기간이 단축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도입된 방식 중에 공공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방식이 들어왔습니다. 공공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들어왔는데요. 페이지가 8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이제 공공재개발은 이제 들어온 시기 자체가 문재인 정부 맨 마지막 단계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게 맨 마지막 단계에 공공재개발을 하는 게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을 예로 든다고 한다면 공공재개발로 선정된 단지가 대략적으로 한 25개
25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략. 예? 제가 선정위원을 계속 했으니까 25개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건축 단지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대여섯 개 정도 단지가 공공재건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재건축 재개발 방식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들은 주민 스스로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사업인 거고요. 공공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이 사업 시행자가 LH나 SH 같은 공공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원칙. 네? 원칙이고 다만 거기 시행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들로 들어가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행하는 주체는 어떻게 하냐면 조합이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시행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LH나 SH 같은 기관들이 단독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그럼 과외를 하느냐. 기존에 조합이 있는 지역들 중에 공공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구역들은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것을 해산하고 할 수가 없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구역들은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조합과 LH가, SH나 공동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LH가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공재개발 사업일 경우에 단독 시행의 경우에만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SH는 공동 시행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1000가구를 건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조합원 수가 500명이다 라고 하면 500개만큼은 그냥 조합원분을 짓겠죠. 그럼 나머지 500세대가 남죠. 500세대의 절반은 임대아파트를 지셔야 되고 나머지 500세대는 분양하는 아파트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개념 자체가. 이렇게 되는 개념이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총 건립 세대수의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도 제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개념 정도 이것이 공공재건축이다라고 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저 공공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주민들끼리 스스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업체들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주민들은 안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조합원들은. 그렇지만 이제 SH나 LH 등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는 설계팀, 공사팀, 그다음에 견적팀 이런 것들 팀들이 제대로 갖춰 있어서 웬만한 시행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SH나 LH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 절차를 통해서 입주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공재건축 재개발의 특징이고요. 그로 인해서 법률에 무슨 사항을 정해놨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회, 통합심의에서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보통 가게 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속도를 한 3년 이상 단축시키겠다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도 그 공공지원의 이러한 공공재개발 이것도 현재 서울시에서 그 사전자문위원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으로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속도하고 공공재개발을 해서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 어쨌든 되게 좀 빠릅니다. 빠르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일반적인 그 시민들과 그 토지증 소유자들과 그다음에 SH나 LH 쪽에 갈등이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는 임대아파트 숫자가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갈등의 요인으로 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구역에 따라서 신속하게 사업할 곳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할 곳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재개발 그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성이 좀 있냐 없냐하고 관계없이 일반 재개발 사업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통 느낀다고 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상호간에 그 공공재개발을 하든 일반 재개발을 하든 주민 스스로가 선택하시는 방향들이 거의 공평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공재건축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그 일반적인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이 되지 않는 구역에 한해서만 현재 공공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건축 하고 있는 단지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인터넷에 떠 있는 공공재건축 단지를 보면 대략적인 규모가 좀 작죠. 작아서
주민들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현장들은 공공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영역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쭉 과정들보다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거가 더 중요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개발 방식은, 공공재건축 방식은 제가 좀 전에 같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설명 드린 걸로 가름을 하겠고요. 이런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것들도 이와 같은 영역이 있지만, 영역에 관한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문서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주민 스스로 해서, 주민 스스로 집을 내가 내 돈 대고 고치겠다라고 하는 게 자율정비사업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아까 얘기했던 공공재개발 방식도 수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산 4구역, 2040 계획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 수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고, 환지 방식은 뭐냐면 개발을 해서 일정한 땅 비율로 잘라주는 거죠. 그러면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런 땅의 구역이 있다고 한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 소방도로도 내주고 길도 제대로 만들고 공원도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개념이.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길을 중간에 낸다고 한다면 중간에 환지를 해줄 때는 면적이 좀 줄어서 나오겠죠. 나머지 부분이 일정한 부분이 도로나 공원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환지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죠. 뭐냐면 여러분 내놓은 이런 큰 땅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을 여러분이 내놓고 여기에는 기존 건축물을 내놓죠. 그 중에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나머지 땅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기존 집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게 5평이었다고 한다면 새로 들어갈 때 1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려면 분담금 얼마 내고 들어가는 방식, 이 방식이 관리처분 방식이라고 합니다.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리처분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거환경 개선은 이러한 땅 구역이 있다면 한꺼번에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어디는 개발을 하고 어디는 이렇게 길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혼용 방식이 되겠죠. 길 만들 때는 조금 도로를 내놔야 할 거고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이 혼용 방식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환지 방식 됐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 자율정비법,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 서울시 도시공사 등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아 서울주택공사 구청장이 지정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 수용 환지 방식에 대해서 조금 전에 크게 설명을 드렸고요. 재개발 재건축 방식의 시행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행자는 뭐냐면 조합이면 조합이 시행자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주인이니까 시행자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행자라고 하는 사람은 재개발 사업인 경우는 조합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은 토지 면적 자체가 일정한 면적을 넘어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면적이 10,000회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 규정이 맞지 않죠. 그래서 여기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로 한정을 한 이유는 뭐냐면 법률에 재건축과 재개발과 도시정비용 재개발이 합쳐지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20인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수가 20명 가지고 사업하라면 사업할 곳이 없을 겁니다. 없겠죠? 20명이 모아서 어떻게 땅을 내놓고 건물을 지을 것이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하는 방법은 도시정비형 주택재개발 사업, 상업지역에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자는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이나 공사, 건설업자, 등록업자 등과 공동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조합은 자율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내가 조합 만들려고 했다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주민들이 동의서를 다 많이 받아서 조합 못 믿겠으니까 LH 등 SH 등 구청장님한테 직접 해달라고 하자라고 하는 건 주민이 선택할 수 있어요. 모든 사업에서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데도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예외적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행자, 구청장 등 공사 등 천재지변에서 건물이 딱 무너졌을 때는 주민이 언제 동의서 받아서 뭔 사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 때 이제 직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별 절차 이행이 진행되거나 인가가 취소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큰 땅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구역이 이만큼이 조합이 해산되고 나머지 구역을 다 재개발을 간다라고 하면 이런 구역들을 한 개 빼고 하면 도시 기반시설 연결성이 게 되게 안 좋아지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는 구청장 또는 도시공사를 시행사로 지정 가능하다라고 구청에서. 이 뜻은 뭐냐면 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할 때 몇몇 개인의 의사를 듣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 의사라든가 객관적인 상황이 이건 구청장님이 직권으로 여기를 개발을 해줘야겠다라고 판단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조항을 법률에 하나 더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 지정개발자 범주는 단순하게 이제 청장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SH나 LH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관에만 편중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세부적인 항목을 더 갖춘 사람들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탁업자. 이것도 주민이 신탁업자의 동의서를 많이 받아줘야 되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이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부분을 강의하는 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탁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80% 이상이 아마 동의를 해야 신탁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추가적인 항목들을 이런 건물을 들되 관에서 SH나 LH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민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할 때는. 그렇지만 이런 허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것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의율적 것은 훨씬 더 높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구역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구역에 재건축을 합시다, 재개발을 합시다, 무슨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도시정비형 주택 재개발을 합시다, 이런 게 결정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얼마큼 지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층수를 얼마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얼마큼 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정비계획 입안이라고 하는 단계와 맨 마지막에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에서. 그러면 이와 같은 정비구역을 지정을 할 때는 죄송한데 저게 시기가 딱 맞죠? 7시 맞죠? 이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최초에 하는 건 뭐냐면 정비계획의 입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민 입안. 입안은 뭐냐면 어떤 구역에 이렇게 큰 서대문의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구역 중에 이만큼을 재개발하겠습니다라고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주민들이 동의서를 몽땅 거두다가 구청에다 입안해주세요 요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관련 법률이 이 구역을 정비계획 입안을 언제까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정비계획 입안을 안 했을 때는 주민이 제안할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정비구역 입안 제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일단 구에서는 사전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걸 해요. 무슨 얘기냐면 땅이 이게 서대문구 이런 큰 땅 중에 이런 한 구역을 하겠다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게 왔어요. 이게 오면 사전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 땅을 이만큼 옆에 산을 붙이는 게 더 좋은지 이만큼 붙이는 것들이 좋은지를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기존에 검토를 해봅니다. 주민들은 가져왔는데 저 땅이 노후도가 맞는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 요건인 접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한테 법적으로 가능하다, 저 지역이 가능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그때는 주민들한테 의견 조사를 하고 기초생활권 수립 여부 사전 타당성 결과를 주민한테 통보를 해주면 주민들이 정비계획 위반을 해서 구청장님한테 정식으로 제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이 오면 시구합동보고회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주민공람하고 구의 의견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저 뒤쪽에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재개발을 하고 싶으면 신속계획에 신청하는 방법,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응모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현재는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하나 더 생길 게 도시재생구역에서, 도시재생구역 내에서 재개발을 할 때도 똑같이 신속계획처럼 주민 제한하는 제도가 향후에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과거라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 서울시 입장과 서대문구 입장하고 종전 입장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현재 시장님이나 이런 입장은 달라서 지금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자. 주민이 개발하겠다면 해주는 방향이고 안 하겠다면 안 하는 방향으로서 주민 의사를 가장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려고 보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공모해서 제안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비교육청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개입 단계 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시행 단계에 가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정비고시가 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이와 같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때 수립을 할 때 주민들한테 추정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작년 12월 12일 날 법률 개정이 돼서 정비구역 수립을 할 때도 분담금을 대충 알려줘야 돼요. 그걸 보고 주민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정비계획 위반을 해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다음에 위반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죠. 만들어서 50% 동의를 가지고 추진위를 구성을 해서 구청장님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자, 정비업체 같은 업체를 뽑아서 거기에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건축계획이라든가 사업성 분석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보여주고 조합의 정관이라든가 토지증 소유자의 동의해서 구청장님한테 인가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가가 되면 이렇게 나게 되는 게 이제 시행 단계 중에 1단계로 해야 될 거죠.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조합설립 추진이나 조합설립 그 인가가 뭐냐면 조합설립 인가 같은 경우는 동의를 50% 갖고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어디냐면 이거는 조합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준비를 하는 단계에 불과하고 이 전체 동의의 토지증 소유자가 50%니까 정족수에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들을 하는 총회들을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의사결정하는 것은 조합설립 인가가 받고 난 뒤에 의사결정을 하도록 바뀌어 있죠. 그래서 시공자 선정도 그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자 그 큰 업체들의 선정은 이때 뒤에서 하게 돼 있죠. 조합장도 이때 선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게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다음번 그 4월달 강의에 건축심의하고 각종 영향평가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세히 강의를 해드리지만 그러한 각종 심의를 다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는 걸 받게 되죠.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고 이때 사업시행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 전체 토지증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서를 받으셔서 총회를 개최해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는 걸 하게 되고 이 관리처분 인가는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각 주민한테 몇 평짜리 들어가실래요? 라고 하는 것을 인감도장 수기획에서 찍어서 지장 찍고 해가지고 몇 평 들어갈 것을 받는 것이 분양통지라고 하죠. 거기에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는 분양통지를 할 때는 분담금이 정확하게 나가죠. 분담금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분담금이 나가고 그걸 보고 동호수를 평형을 결정하시는 거죠. 동호수는 나중에 추첨하고 그러고 난 뒤에 분양 추첨이 끝나고 나면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인가 신청을 하시면 구청장님께서 인가를 해주시게 되고 인가는 고시하고 그 다음에 인가 내용을 각 주민들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하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가면 인가가 나야만 이주를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주를 하시고 난 뒤에는 건물 지면 되죠. 착공하고 분양하고 난 뒤에 건축물이 다 지어지면 준공인가를 받게 되고 준공인가를 받고 난 뒤에 이전고시를 하게 되고요. 이전고시가 되면 조합이 청산을 하게 됩니다. 조합 청산을 하고 조합이 청산이 끝나고 나면 해산 절차를 거쳐서 해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비사업의 기본 단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정비계획 위반을 하면서 계략적인 세대수라든가 용적률, 그 다음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들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는 주민 스스로가 거기서 수립된 정비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 내용에 동의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자를 만드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대표이사 만드는, 사장 만드는 그 회사를 만드시는 거고, 회사가 만들어지면 실제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는 준공, 조합 해산하는 과정이 거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그 정비구역 지정에서 준공 해산하는 데까지 계략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10년. 예? 10년 걸릴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건 여담인데 얼마 전에 한 뭐 세월이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디 그 서울시의 어떤 과에서 그 일반적인 재건축 조합에서 1000가구 정도를 일사천리로 쫙 이렇게 해서 쭉 통과된다고 했을 때 얼마 걸리냐고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 게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계산이 9.9년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왜냐면 예를 들어 그 조합에 그 뭐 이사일을 할 때도 사전에 통보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대의원회의 할 때도 15일 이전에 통보해야 되고 총회 할 때는 거의 막 한 달 이전에 통보하고 이런 과정 거치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세부적으로 숫자를 다 더하면 저 정도 숫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신속교육이라는 걸 가져오셨죠. 그래서 통합시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간은 행정청에서도 단축시키기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제 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아파트를 뭐 몇 층짜리 듣냐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이제 서울시도 보면 근래에 뭐 인구가 준다고 얘기 나오죠. 경기도로 많이 나갔다. 또 그 다음에 요새 뭐 집 살 때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집을 사야 되니까 서울로 다시 이사 온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죠. 그래서 그게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못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그러면 과연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울이라고 하는 큰 섹터가 있다고 한다면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보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구 수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잡는 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해요. 우리 신문에 많이 나왔던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면 기존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결정을 했던 게 2030 서울 기본계획이죠.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해놓은 게 2040 기본계획이죠. 2030, 40이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0년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한강변에 35층 이상 못 지었죠. 한강변에 15층 이상 무조건 지어야 되고 이렇게 규정이 있었고 지금은 층수 제한이 조화롭게만 하면 층수를 완화하겠다라는 식이죠. 그래서 어찌 결론을 보면 35층 룰은 무너졌다고 봐야겠죠. 조화롭게 하면 그보다 층수를 더 유지한다는데 조화롭게 안 해올 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쉽게 해서 개발 사업을 준비한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보면 서울이 있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서울 인구를 1000만을 유지하자. 좀 는다면 1100만이 될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 공원, 도로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는 것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이 되고 나면 이제 그거는 그 서울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을 해서 국토부죠. 지금이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보고할 내용이 있는 경우는 보고하고 고시하고 보고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고시할 수 있어요. 서울시의 2040 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것은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고시를 한 거예요. 그 사유가 뭐냐면 비욘드 조닝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비욘드 조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용도지역이 아무것도 없는 거 일종의. 그래서 이제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건국대학교 연못 부지를 비욘드 조닝 하는 곳에 용적률로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 사업에 먼저 적용을 하면 부작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용적률을 더 줘도 연못이 이만큼 넓은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비욘드 조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토부에 협의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시가 다 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나야 그 큰 틀의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2030 기본계획에서 한강변 35층 안 된다. 일반 주거지역 35층 안 된다고 하면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구청장님도 기본계획에 35층 이상 안 된다고 돼 있는데 35층 이상 된다고 도면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큰 틀에서 왁구를 잡는 것이 기본계획이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은 그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죠? 사업 진행하는 방법.
이거는 생각할게요.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인가하고 사업인가하고 관리처분인가하고 이주민 철거받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 이 땅에다가 이런 큰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땅에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공원, 도로를 이렇게 넓히는 게 좋겠어. 가운데 있는 길은 다 폐도하고 밖으로 빼는 게 좋겠어. 축기계에서. 여기 층수는 38층, 그 다음에 세대수는 용적률이라고 하죠. 세수라고 하는 게 용적률로 표시되는 용적률은 300%, 250% 이와 같은 큰 결정을 하는 것은 입안은 구청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최종적인 승인은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입안이 끝나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사업을 실행하는 거,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추진위 승인, 사업 승인, 관리처분인가, 이주미 철거, 준공 같은 것들은 다 우리 구청장님이 해주세요. 실행 단계 일은 다 구청장님이 하신다. 그리고 최초에 입안을 할 때도 이 구역이 재개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청장님이 입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추진위 구성은 이렇게 되죠.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그 다음에 5명 이상의 추진위원 운영규정을 첨부해서 토지증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반응을 받아서 구청장님께 신청을 하면 승인이 나죠. 이렇게. 다만 승인이 나고 밑에 예의라고 돼 있죠. 공공지원 조합설립 직전 지역 대상 사업. 여기에 보면 두 가지죠. 신속 통합계획을 한 현장은 추진이 없이 바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주민이 동의서를 해주면 조합 추진이 승인이 없이 바로 조합으로 승인이 나게 되죠.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다만 주민들이 원했을 때만 동의서를 가져다가 그래서 했을 때는 해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공재개발 재건축인 경우에 추진이 없이 조합으로 바로 가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의적으로 돼 있다. 거꾸로 보면 뭐냐면 관이 서울시라든가 서대문구라든가 관이 직접 개입을 해서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투명하게 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 사람 개인의 이득을 보지 않고 전체 주민의 큰 틀에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공공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예의적으로 조합으로 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추진위를 만약에 만들었을 때 여기서 하는 일은 뭐냐? 기본적으로 뭐냐면 큰 틀에서 웬만한 업자는 선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전체 소유자의 50% 동의로 이루어지는 건데 추진위 총회를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동의한 자의 50% 동의만 있으면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조합은 100명이라고 한다면 50명만 내면 추진위 설립을 받을 수 있죠. 추진위원회 하는 총회에서 50명 중에 절반만 있으면 되니까 25명이 의사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때는 100명이 하는 사업에서 25명만 동의하면 사업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위한, 조합 설립을 위한 그 준비 행동만 하고 나머지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시공사도 선정하지 말고. 추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추진위에 선정할 수 있는 단체는 크게 3개입니다. 뭐냐면 정비사업관리업자, 설계자,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 작성 이렇게 3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조합 설립인가 하려면 창립총회에 준비하는 서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자를 뽑는 거고 이 설계자는 계략적인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을 그려줘야 거기가 몇 세대 남다 구체적으로 표시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계자가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 약식으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입니다. 법적으로 정식으로 선정하는 업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 추정 분담금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이 정도가 이 정도만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업체들은 여기서 선정하지 못하고 나중에 조합이 되면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운영 규정에 따르면 뭐냐면 주민들이 이와 같은 창립총회도 준비하고 하면 일반적으로 업체들한테 입찰 보증금 받아서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원칙적인 것은 주민이 스스로 운영 경비를 납부하고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운영비를 쓰시게 되면 나중에 조합 창립총회를 할 때 종전 운영비 쓴 내역들은 추진위 총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런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조합에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추진위 가칭 추진 단계에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들에 대한 것은 조합설 인가할 때 포괄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포괄 승계에 관한 것은 창립총회를 할 때 조합원들이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표결을 한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안정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는 이렇게 되죠. 조합 설립 토지증 소유자의 4분의 1 이상은 동일과 토지 면적을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추정 분담금을 알려주고 난 뒤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런 조합 설립 인가 부분은 추가로 따로 강의하는 분이 계세요. 조합 설립 인가 관리처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말로만 넘어가고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조합을 하려면 토지증 소유자 이렇게 하고 조합장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합은 총회해야 되고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들은 다 총회에서 해야 되고 웬만한 것은 대의원의 위임이 안 됩니다.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의 대의원 수는 그 100인 이상의 경우에 대의원을 선정하는 거고요. 100인 미만은 대의원회를 만들면 그것도 옥상옥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경우에는 만들지 않고 100인 이상일 때 10분의 1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조합이 다 끝났어요. 그럼 관련 도면을 받아서 인허가 받고 심의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인가를 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의결이 거치면 인가 신청을 하고 인가가 나면 구청장님께서 공보에 고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가시면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이제 이거죠. 뭐냐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런 땅에 대해서 아파트를 1000가구 짓는다라고 설계 도면을 첨부해서 허가가 났다고 가정하죠. 사업시행 인가가 나면 나중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든 주민한테 불리하게 개정되든 유리하게 개정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불리하게 개정됐어도 내가 받은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사업시행 인가고요. 그만큼 훨씬 내실 있고 도면이 상당 부분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제 관련 법률이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면 종전권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걸로 변경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이 사업시행 인가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돼야 그걸 근거로 해서 관리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관리처분 인가에 대해서도 관리처분 인가를 따로 강의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큰 틀은 기존에 있던 내 땅하고 집 주고 새 아파트 몇 평짜리 받아서 내 분담금 얼마나 반대로 환급금이 얼마다를 확정하는 것이 관리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관리처분이고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인가 절차도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관리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관리처분을 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졌었어요. 이 땅에다가 1000세대를 짓는다고 했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 분담금하고 계산해보니까 나 안 하겠다라고 해서 분양신청을 안 하셨어요. 분양신청을 안 하게 되시면 바로 조합원에서 빠지게 되시죠. 재건축의 경우에는 매도 청구를 당하시게 되고 재건축 조합이 아닌 것은 나중에 수용을 당하게 되시죠. 재개발 조합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그게 한 번 했던 게 끝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간에 이제 설계 변경을 통하든 관리처분 변경을 통해서 면적 등이나 건립 세대수가 변경 등에는 재개발인 경우에는 환원이 됩니다. 환원. 조합원이 환원되세요. 다시 분양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세요. 팔고 나가지만 않았으면, 그렇지 않으면 수용 당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을 별도 심의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주민이 이사를 가시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하고 난 뒤에는 아파트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근래에 보면 30층 정도, 뭐 25층 정도, 30층 정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요새 기본이 3년쯤 걸리거든요. 공사기간이. 그래서 이제 52시간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기간이 쭉 늘어나서 지금은 공사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서울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현장에 가보시면 5시 이후에 공사하는 직원이 없죠. 아무도 없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공사 기간은 조금 더 지연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이 끝나면 이렇게 이제 완료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조합원들은 입주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이 워낙 길어서 우리가 몇 분까지죠? 45분인가 그러죠? 네? 이게 지금 여기까지 한 강의가
그 총 60페이지 해야 할 내용 중에 여기까지 온 게 약 한 23페이지 정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끊어서 하면 좋지만 어차피 그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 드릴 내용도 이 관리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따로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분이 있어서 깊이 있게 보시면 돼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되면 휴식 시간을 드리고 계속 진행할게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걸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가지수가 한 3-4가지 정도 돼요. 기본계획이.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10년 단위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10년 단위로 하는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도시환경정비사업분 기본계획 저것은 5년마다나 10년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했습니다. 오랜만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시재생구역의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시재생구역. 그래서 그런 3가지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기본계획입니다. 뭐냐면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30 기본계획, 2040 기본계획을 설명드렸죠. 그것처럼 10년 단위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10년 단위. 이것은 크게 법률적으로는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과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분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재생기본계획이라는 것도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이게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되고요. 이 정비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면 그 밑에서 세부적으로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합니다. 정비예정구역이라고 뭐냐면 이렇게 구역이 일때 10년 단위로 이만큼을 개발을 했다. 서울시에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개발하고 나머지는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칸에서 여기 이만큼은 개발, 이건 존치같이 큰 바운드리로 결정한 것들을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하고요. 정비구역은 이렇게 큰 틀에서 이 구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면 개발하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의 절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 절차나 이런 그 희망도 필요하고 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비예정구역으로 정해줬다 하더라도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가장 기본인 노후도가 맞는지 과소필지가 맞는지 이런 규정들이 맞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건 아니거든요. 3년 있다 드는 적도 있고 5년 있다 드는 적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역들을 기본계획에서 정한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이라고 부르고요. 정비예정구역 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집은 이 구간은 노후도도 맞고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법적으로 다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정비예정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약간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결정하며 계획의 내용은 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하고 정비사업을 유형별로 입안 대상 지역의 요건의 차이가 있죠. 아까 노후도도 맞아야 된다 이런 요건들 이렇게 이제 따져가는 것이고요. 기본계획의 가장 큰 틀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인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단위로 하는 단위를.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인 지역에서 시골에 가면 3만, 5만원 지역들도 많죠. 시군들이. 이제 그런 구역에서 이 10년 단위로 만드는 기본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3만 명 살고 있는 시에서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0만 이상인 경우에 하는 거고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고요. 기본계획은 국토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상위 개념 이념의 내용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거. 한강변 35층 층수제는 없다. 이쁘게만 주면 된다. 이런 거. 높이가 좀 조화롭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이고요. 기본계획의 의의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앞으로 향후에 일반 시민들이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2040 기본계획은 다 열람해서 보실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그걸 보시면 서울시가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방식은 허용이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것들을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정해놓은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계획의 지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가장 정비계획의 상위 계획이죠. 가장 상위 계획이에요. 상위 계획이라서 큰 틀에서 각 구역별로 이렇게 전체 서울이 있다고 한다면 상위 계획이니까 이 부분 개발을 할 때 이 상위 계획에 맞는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은 2040 플랜이 있었고요. 2040 지금 현재는 2040 서울 플랜이 작년 12월 말에 심의가 통과해서 지금 고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2040 서울 플랜이 들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은 2025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요. 서울시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2030 2030 이게 작년 12월 말에 서울시 심의가 통과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그 2050, 2030 도시정비 주거환경 상업적에 대한 준주기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플랜에 대한 것은 워낙 신문에 많이 나왔으니 많이 아실 거고 여기 이제 2030 도시주거 환경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들 개발하는 방법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전체 사업부지 중에 녹지를 30% 이상 확보하자. 대신 높이는 더 많이 올리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도심에 이제 그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그 청계천별이라든가 이런 그 도심 그 개발 계획이 나왔죠. 거기에 보시면 인터넷에 보시고 신문에도 많이 나왔겠지만 그 공원 같은 도시를 만들어 놨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전체 사업부지 중에 30%를 녹지로 만들면 그 녹지로 만든다는 뜻은 30%를 무조건 기부채납한 뜻이 아니고 기부채납한 뜻이 기부채납은 적정 필요한 면적만큼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를 도시명 공원 형태로 녹지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공동이 같이 이용하잖아요. 땅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층수나 높이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주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그 틀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조차는 똑같습니다. 수립을 하면 모든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공람하고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지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보하고 확정하고 고시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쭉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있어요. 기본계획에 되면 토지용 건축물의 밀도, 정비기반시설, 공동의 설치계획,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교통환경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집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서울 같으면 남산의 녹지축을 한강변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도심 같으면 저 종묘에서부터 저쪽 남산까지 녹지축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는 그런 것, 큰 과제적으로 생각을 갖는 것들이 그러고요. 이 서대문도 그 보면 이제 여기 홍제천이 있죠. 옆에 유진상가라든가 여기 홍제 지하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현재 현장에 저 북쪽으로 저 위쪽으로 그 공공재개발로 선정된 단지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계획 같은 것들이 이제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이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비예정구역 개략적인 범위, 예정 정비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 및 단계별 사업 추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울이 있다라고 하면 서대문구가 이 중에 이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서대문구에서 여기 재개발, 여기 재개발, 여기 재개발 이렇게 표시도 할 수도 있겠죠. 기본계획 큰 틀에서 녹지축을 어떻게 하자 이런 큰 틀도 잡지만 이렇게 구역별로도 이렇게 정비 예정구역을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찍는데 서대문구에 여기 찍고 여기하고 한 4군데 정도를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시켰다고 한다면 모든 사업의 시행 시기가 동시에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연차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야 한꺼번에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많이 생긴다든가 한꺼번에 분양하는 세수가 너무 많아서 입주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추진 계획을 잡게 되고 이 단계별 계획은 기본적으로 정비 예정구역을 포함하면서 재개발 구역의 기본 요건인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저절로 조정되거든요. 10년 단위로 하니까
아, 3년 후면 될 것도 이렇게 범위에 넣어줄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단계별 수립계획과 추진 시기를 같이 정리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께서도 아, 구역은 여기가 우리가 1번이고 여기는 2번이니까 대략 이 정도 시기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걸 예측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도시 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 공동화 방지 방안, 역사적 유물 및 전통 건축물 보존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도심 재개발형 종묘라든가 이런 뭐 세운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 같이 도시 정비용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지 관리, 생활권 설정, 생활권 기반 시설 및 주택 수급 계획, 생활권 주거지 정비 보존 방안,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이런 것들이 우리 주거 부분의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기본 계획에 주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 부분은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영역 중에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도심만 해당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아마 서대문구에는 이렇게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사업발 현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쭉 설명드린 기본 내용에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살 때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에서만 가고, 기본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이제 기본적인 목표는 이런 거죠. 중심지역 차별화된 육성전을 지역 경쟁력 확보한다. 그래서 이제 구역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청계천의 종묘 부분은 이미 도심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은 추가적인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외국에서 한국을 보러 오는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안에 기본적으로 종전에 인쇄골목도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전통 있는 골목들이 있죠. 이제 그런 골목들을 조화롭게 하면서 공동화가 안 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거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첨단 산업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업무 공간하고 조화롭게 연결돼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녹지를 많이 확보해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써놓은 것이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심 개발 방향에서는 크게 보면 뭐냐면 이렇게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어느 지역을 그러면 도심 정비 사업, 상업적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방법에서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잡고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크게 이와 같은 형태로 갖고 있어요. 기존 서울 공간구조가 1도심에 5부도심 13지역 중심 체계였다고 한다면, 새로운 도시환경 기본계획에서 잡고 있는 것은 3도심 실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체계로 가고 있어요. 크게 보면 서울에서 보면 한양 도성, 그 다음에 여기가 한양 동성이죠. 종로, 그 다음에 청계천은 이쪽에 한양 도성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남역 사거리 있죠. 그런 강남,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하고 영등포 지역, 이렇게 여의도하고 영등포 지역을 하나의 큰 도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역들은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거나, 그 다음에 한양도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심의 대상이라서 문화재에서 충수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는 충수를 가급적이면 초고층을 많이 허용해주자라고 하는 기본 틀이 이런 구역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 중심으로 가면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 상암, 수색, 마곡, 가산, 대림, 잠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구역들은 기본적으로 한 50층에서 한 60층 정도로 허용해주자, 기본적으로. 이런 틀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도 보면 이미 짓고 있는 짐들이 65층이 기본 막 가고 있죠. 청량리 이미 세워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고, 여의도도 보시는 것처럼 층수가 초고층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 10원 단지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중심으로서 동대문, 송수, 망우, 미아, 연신, 내풀광, 신촌, 마포, 공덕, 복동, 봉천, 이런 수서 이런 쭉 같은 것들이 지역 중심으로 가게 되고요. 지구 중심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기본 계획에서는 다루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 구청장님이나 이런 쪽에서 의사를 가지고 그 구별로 이렇게 특징화시킨 도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역들은 발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수립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도심 이런 중심체계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뭐 상업적이나 이런 쪽에 재개발할 현장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한양도성을 제외하고요. 거기는 문화재 때문에 정치가 못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강남, 여의도 이런 영등포보다는 여기는 좀 낮게 지어야겠네라는 생각 정도는 가질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특별하게 이슈가 있거나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뭐냐면 설명이 가능하다. 입안을 제한을 할 수 있을 타당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보다는 좀 층수가 낮아야 전체적 위기가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제 정비 예정 도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아마 다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쭉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정비 예정 구역 구역적 점토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 주거 지역에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여가하고 되게 가까운데 우리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인데 뭐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 상향해주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500m 범위 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기본적으로 살펴봅니다.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기준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역 반경 350m까지가 역세권 시프트가 돼서 그 지역들이 준주거지 용도 지역이 상향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 개념이 일반 주거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공공에 기여하는 용도들이 많거든요. 땅을 그만큼 내놓아야 되니까. 단계로 올라서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동선을 이용하는 곳이 지하철역과 같은 곳들이 동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도심에 있는 지하철 역사가 기존의 번화한 지역의 지하철 역사가 가장 많죠.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지하철 역사 주변에 공터가 별로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하철 역사에 근처에 그런 땅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런 용도적 상향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00m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 밑에 있는 역세권 장기전철 공급을 만족하는 지역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수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똑같은 우리 재개발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처럼 종전에 길만 확장하고 나머지 집은 알아서 새 집을 짓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복형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수복형이 있고 철거형은 싹 밀고 새로 짓는 것이고요. 수복형이고 보존 개발형은 반반 하는 거죠. 반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관만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최대 역사성 있는 건물들은 그대로 놔주면서 주변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 개발형이라고 하고요. 이것저것 다 합쳐서 혼합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도심 개발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구역이 있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게 조합설립 인가를 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에는 과거에는 우리 이제 상업지역에 이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겼냐면 상업지역의 땅값 자체가 되게 높습니다. 토지 가격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가격이 높은 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주해야 될 용적률이 많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업지역의 토지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거꾸로 동시에 받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 조합 형태로 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식도 허용을 했었어요. 토지가 200명을 조합을 만들지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까지만 토지증 소유자 방식을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조합을 하는 걸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합설립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 구역의 면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정해져야 주민들한테 분담금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고 그 구역에 대략적으로 몇 세대 아파트나 상가가 지어질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정리되지 않으면
주민 분담금을 알아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정비교육 수립이 끝나야만이 조합설 인가를 할 수 있게 되고, 조합설 인가가 돼야 그 다음 인허가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앞에서 계속 나왔던 똑같은 내용이니까 정비구역 지정하는 건 똑같거든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든 재개발 사업이든 정비구역 지정하는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 정비용 상업뿐만 아니라 일반 재개발 사업도 똑같죠. 뭐냐면 노후 이거 할 때 기본적인 요건이 뭐냐면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면 노후 불량 주택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도시정비용 그 사업인 경우에 보면 그 용도지역 상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이런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구역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큰 길이 이게 상업적인 곳은 큰 길들이 많이 있죠. 여기 있는데 이런 큰 길이 있으면 과거에 용도 지역을 정한 상업지역에서는 이 경계로부터 보통 한 20m 정도 선을 그어서 상업지역을 선정을 많이 해놨어요. 그 안쪽은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바깥쪽에 있는 것은 상업지역인데 안쪽에 있는 구역들이 일반 주거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줘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줄 거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철역이 여기 있고 큰 길이 이쪽 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한 20m까지는 상업지역이고 두 개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개발을 해준다고 가정을 하면 이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 500m 선을 그어서 그 안쪽에 있는 것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지만 그걸 벗어난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을 정해놨어요. 근데 반드시 불가능하던 아니죠. 토지 이용계획상이나 무슨 여건상에 옆에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지하철역이라든가 큰 길을 상업지역 경계로부터 500m를 초과하지 않는 구역을 하나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정한다라고 하는 큰 틀을 정해놓은 게 이런 겁니다. 하나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소대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구역이 있고 딱 붙어서 이 구역이 있다. 예를 들어서요. 재개발 구역을 정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구역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를 합쳐서 하실 수 있어요. 사업을. 조합은 각각 설립하고 사업을 같이 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조합을 또 묶어서 할 수도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결정 지역 계획이라고 하는 거고 사업 시행 예정 시기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 이 고시가 되면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택 재건축 사업이다. 이것은 도시환경정비형 주거개발 사업이다. 라고 하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찍어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재개발 사업일 때는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재건축 사업일 때는 재건축 사업 방식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후속 절차가 다르죠.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미동의자는 수용하면 되는 거고 재건축 사업인 경우는 매도 청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관련 법률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비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정비집단시설, 공동시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로 나눠지게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쭉 그냥 마음대로 철거해놔버리면 비 오면 쓸려나갈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정비구역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교하고 우리 집 담장하고 200m 이내에 떨어져 있으면 교육환경을 해야 돼요. 학교하고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학교에 대한 것은 큰 틀은 뭐냐면 일조권을 보존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번 교육환경 평가 심의가 따로 있거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홍수, 그 다음에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세입자 주거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이제 정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여기 나왔던
시설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도시 기반 시설이라고 하나 통째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던 용도가 주 용도, 용적률, 높이, 요게 가장 중요하죠. 용적률을 많이 받아야 분양할 세수가 많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용적률과 높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정비계획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죠. 왜냐하면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뭐냐면, 우리 이제 요새 제곱미터로 써야 되는데, 옛날 말로 말씀드리면 땅이 100평이 있다면 지상에 건물을 300평 지으면 그게 용적률 300%라는 뜻이에요. 곱하기 3 하는 것이. 반대로 용적률 200%라는 것은 지상에 땅이 100평이 있다고 한다면 지상에 건물을 200평 짓는 거예요. 그럼 300평 지을 때하고 200평 지을 때하고 같은 100평에서 일반 분양하는 세수를 나누면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높이는 뭐냐면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같은 용적률 200%를 찬다고 계산했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집을 짓는 것과 바닥에 깔리는 개수가 많겠죠. 반대로 세우면 바닥에 깔리는 개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같은 용적률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면 기반시설에 관한 기부채납 부분과 그 다음에 용적률과 높이에 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 사업의 성패 한 60, 70%가 좌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나 이런 쪽에서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시나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어떤 분은 이쁘니까 이만큼 해주고 어떤 조합은 싫으니까 이만큼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재정비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구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이라든가 의회 의견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거치고 그러한 내용들도 일반 시민한테 다 공표를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공람을 하시면. 그런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높이도.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근데 객관적인 높이가 어느 정도 가고 용적률이 가는 것들에 대한 것은 나중에 그 시의 그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들은 속기록이 다 작성이 돼요. 그 위원이 무슨 발언했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드는 과정들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역에 처한 지리적인 현황이라든가 그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북쪽에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집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이제 규모별 주택을 몇 평짜리를 몇 세대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규모별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 위탁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역 안에 사시게 되면 임대아파트를 들어가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완화에 대한 대지 가액 일부 현금 납부에 관한 사항, 이것은 뭐냐면 그 용적률 완화를 할 때 전에는 땅으로만 내놓았어야 돼요. 지금은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내놔도 돼요. 건축비를 같이 합산을 해서. 그래서 그러면 땅을 내놓는 면적 자체가 줄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현금 납부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 하게 돼 있고요. 이런 정비계획을 출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파급 효과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이 구역에서 어느 정도 이사를 가야 되고 새로운 주택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택의 건립 세수가 몇 세가 돼서 인구 수용이 몇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이거네요. 서울시 도시환경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규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주거지를 계획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뭐냐면 우리 단지에 이렇게 서대문에 이런 단지가 있는데 이런 구역 중에 우리 구역에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디는 도서관을 만들고 어디는 노인 복지시설을 만들고 어디는 노인 케어시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는 청소년 시설을 만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서울시가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가 오랫동안 돼 있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디 구역에는 도서관이 좀 부족하고 어디 구역에는 아이들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라고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섹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할 때마다 모든 지역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라든가 하는 주체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때는 본인이 가장 돈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똑같이 도서관만 엄청 많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고 있는 게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계획이 뭐냐면 주거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자 주거지의 정비 보존 관리를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전 기본계획의 정비 예정구역 제도가 주거 생활권 계획 기준으로 대체가 됐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노후도 주택접들 과수필지 호수밀도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노후도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노후도가 얼마다라고 하는데, 노후도가 과연 뭐냐. 그래서 노후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 거다. 5층짜리 주택인데, 아파트인데 라고 하면 기본이 30년 돼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30년 돼야 되고, 연립주택 벽돌식을 지었다 라고 하면 20년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모아타운을 한다 할 때는 15년이면 깎아주는 거고요. 5년을. 그런 것들처럼 기본적으로 주택이 철근 콘크리트 지었으면 훨씬 단단하죠. 벽돌로 지었으면 더 허름할 거고요. 부록으로 지었으면 더 허름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각 건축물별로, 그 다음에 준공 연도별로 이것을 따져놓은 것이 노후도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도가 기본적으로 3분의 2 정도 맞아야 재개축을 하라라고 하는 기본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뭐 12층짜리 아파트라도 30년 지나야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일반 연립주택 단지는 같은 아파트를 치고 5층이 지는데 벽돌을 지었으면 20년이면 지을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노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접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재개발 구역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운데 길들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막 만들어져 있죠. 이런 길들이 되게 조금 접해 있느냐 많이 접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4m 이상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을 해요. 4m 이하짜리는 도로로 안 치니까 쉽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못 하시게 되죠. 4m 미만짜리는. 그래서 4m 미만 도로가 얼마큼 접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보는 게 접도율입니다. 여기에 이제 맹점이 하나 있는데 쭉 가다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 4m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도시계획상 정해진 용도나 이것 따지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m 미만의 도로를 얼마큼 갖고 있느냐. 호수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이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구역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밀도가 사람이 과연 몇 명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호수밀도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얼마 살고 있느냐를 따진다면 인구밀도가 될 것이고 호수밀도는 이러한 구역에 집이 몇 개 있느냐가 호수밀도예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호수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호수밀도가 종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야 재개발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너무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관련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후도라든가 주택접들, 과수필지, 호수밀도가 정비계획 위반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이제 필수 요건이라고 해서 한 개 이상은 무조건 돼야 재개발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선택적인 상황에서 추월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과소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얘기해요. 90제곱미터. 약 한 20한 우리 평수 얘기하면 20한 7평 이렇게 되겠네요. 대충이. 이 정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건축법상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 최소 면적 기준이라고 하는 걸 법에 정해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 주거지역일 때는 90제곱미터고요. 상업지역일 때는 더 낮은 수치를 적용하고 있고 반대로 자연 녹지 지역은 땅이 더 커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660이라든가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처럼 토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해준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 지역에 재개발을 하는 지역들은 일반 주거지역인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상업지역일 때는 도심 정비형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거고 그건 800%짜리 지을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재개발하는 사업들은 일반 주거지역일 확률이 가장 높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가장 많으니까 90제곱미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은 대부분은 이렇게 서울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 그대로 되게 빨리 해준다 이거 통합하니까 무슨 심의위원회를 다 묶어서 한 방에 해준다라고 하는 게 신속통합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도시건축,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부분별 계획을 종합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서울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업지역 같은 데 짓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 짓는 것이 나왔죠. 근데 전 시간에는 상업지역 같은 곳에 짓는 도시 정비형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드렸고,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이 있어 하는 일반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하는 주거환경 정비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주거지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2025년부터 5년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2030 서울 플랜이 나왔고, 그 뒤에 이제 2040으로 바뀌었으니까, 2040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2040 플랜에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그 서울시에서 만든 게 조금 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2030이 통과된 게 금년 12월에 통과돼서 정식 고시된 거는 아마 1월 말인가 2월에 고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시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2040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은 것 같은 걸로 보이고요. 이거의 방향은 주거지 생활권 단위 주거지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정비사업을 살펴보고 소규모 점진적 정비사업을 대안 제시를 하는 거고,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은 주거지 관리, 분별계획, 주거지 정비 보전 관리 등의 생활권 계획으로 크게 나눠져서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의 시행 범위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기본적인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이게 이제 주거 부분 세 가지 유형의 정비 사업의 구성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이때 이제 지정됐던 현황은 뭐냐면, 모든 정비구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2030이었을 때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생활권 계획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은 2010년 정비규모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위 계획인 2030이 바뀌거나 2040이 바뀌면 그 바뀐 계획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구역은 2030이 지금 현재 2040이 나왔잖아요. 2040이 나왔는데 2030 단계에서 이미 우리는 구역 지정이 됐어. 그런 지역은 그러면 2040을 나 바꿔서 가야 되느냐?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고 종전 2030을 따라가면 된다는 뜻이고요. 다만 필요에 의해서 내가 2040을 바꿔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조합이 되어 있거나 그다음 추진위가 되어 있으면 그쪽에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결의 과정을 통해서 2040으로 기준을 바꿔서 변경하겠다고 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정비구역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큰 뜻은 뭐냐면, 기본적인 것은 2030이든 2040이든 간에 새로운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야 되고, 그 기본계획이 이전에 이미 정비구역이 수립된 지역들은 옛날 걸 따라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거꾸로 보면 2040이 뭐냐면,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2030보다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많이 완화됐다고 많이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입장이라면 다 2040 따라가겠죠. 그래서 2030은 이미 좀 사문화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2030을 할 때 주거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었어요. 이걸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번역생활권, 주거생활권, 기초생활권 딱 했는데, 지금은 이와 같은 조치들은 공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40이 나와서 이거는 2030을 시행했던 구역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2040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이제 주거생활경구에서 2025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이 변경이 돼서, 그 당시에는 2030을 적용할 때는 우리 흔히 얘기한 대로 정비구역 우선순위 평가할 때 주거정비 정비 지수라고 하는 걸 포함시켰었어요. 우리 구역에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 동의가 높으면 점수가 좀 높고, 낮으면 높고,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는 이미 폐지가 돼 있고, 이미 조례로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종전에 사업을 시행했던 것들은 이 규정을 따라가도 되는데, 새로운 규정이 주민들한테는 더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규정은 거의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2030을 적용해서 사업하는 현장일 때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현행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생활권 구역이나 주거관리 지수 자체는 폐지됐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똑같습니다. 종전에 했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이나 정비지수제의 도입 자체가 과거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구역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역마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주민들이나 이게 사업성이 좋은 단지들은 이렇게 한 속도가 되게 빠를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지수를 맞추기도 쉬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적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개발이 반드시 해드려야 되고, 이런 지역들은 거꾸로 이런 것들이 되게 늦게 드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에 있는 이런 그 평가 지표라든가 이것 자체는 지금 2040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주거정비 지수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대상지 선정할 때 평가 항목, 심의 및 행정방해 활용 방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만들어져 있어서 이 당시에는 여기 모든 지표가 주거정비 지수를 가지고 재개발 구역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지금 현행 법령에 의해서 서울 지역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된 게 정비구역 지정하려고 예정구역을 고시한 거이죠. 신속통합으로 선정을 했던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선정을 했던 간에 그런 단지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쉽게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제가 숫자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약간 틀리도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것들이 한 3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신속계획을 통해서 1, 2차 두 번의 공모를 통해서 모집한 게 한 25개, 12개 하면 막 한 4, 50개 정도, 이 정도 선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소규모 재건축을 하는 게 선정된 게 63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정비 지수를 도입을 하면 서울 시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현장 자체가 재건축은 시간이 연도가 지나면 할 수 있죠. 하지만 재개발은 거의 막 그 숫자가 확 줄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정비 지수입니다.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거 정비 지수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우세훈 씨 하시면서. 한 가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2040 풀어내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요것만. 아니, 요것만. 아니,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주거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왜 저희가 강의를 아까 드리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가지수가 두 개예요.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저희는 이제 그 서대문구나 이래서 공식적으로 강의를 하신 분이라서 어떤 분이 다만 몇 분 만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강의 받는 중에. 종전에 2030을 가지고 2030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정비구역 지정이나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은 이걸 적용하실 되고요. 적용해서도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신속이라든가 요새 공공의를 새로 모집하는 거, 그다음에 새로 재개발할 분들은 이게 폐지가 됐으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게 정비지수제고, 그거 같은 걸 하면 서울 시내에 재개발할 현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제가 됐죠. 이제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그 강의이기 때문에 공적인 강의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신속계획이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되시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든 게 똑같습니다. 주택 수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행 법령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어느 구역에 갑작스럽게 다 왕창 이사를 가고, 쉽게 얘기해서 한꺼번에 다 철거를 하시게 되고 한꺼번에 준공을 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잠실 지역에 뭐 1, 2, 3, 4단지 중공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임대가가 쭉 해서 한꺼번에 팍 떨어졌었죠. 처음에 막 3분의 1 가격이 다 전세가 들어갔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2년이 경과하고 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이사하시면서도 이사 수요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많아서 시기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시행 인가 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기의 조정 및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는 법률이. 이 뜻은 뭐냐면
건축 심의할 때 규제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 심의를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바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사업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이 규모가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거나 주민들이 관리처분 통일을 통해서 몇 평짜리를 분양받을지를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사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사를 직접 주민들이 가는 시기를 조정해줘야 한꺼번에 이사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구역은 6개월 빨리, 저기는 1년 후에 이렇게 정하듯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 자체가 사업시행 인가를 좀 늦추게 내주는 거,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늦게 내주는 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착공 시기를 언제까지 하라고 주제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착공을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나 이게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받아서 이사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금융이 이만큼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20억, 30억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착공 시기를 잘라버리면 다 맨땅 놔두고 놀 수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시행 인가를 약간 늦추거나 반대로 관리처분 인가를 늦춰주시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만이 주민이 이주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럼 이주를 한껏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부과되는 비용 자체는 전체 크게 손실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시기를 이 두 가지 방법을 해서 조정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업시기 조정은 현행법도 있습니다. 현행법도 있고 이렇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시기 조정을 할 때는 심의 신청을 하죠. 이것은 뭐냐면 청장님께서 지역 현황을 좀 잘 아시니까 청장님께서 심의 신청을 하시면 관련 자료가 심의 주관부서에 오고 주택정책 심의위를 열어서 심의 결과가 주관부서에서 청장님한테 통보를 해드리면 청장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아, 여기는 인가 3개월 있다 내줘. 아무 문제는 없어. 다 협의 끝났어. 인가만 3개월 있다 내준다. 아, 관리처분 6개월 후에 내준다라고 결정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내용이 뭐 확 바뀌고 이런 건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알짜배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개발 사업은 노후 불량 주택의 수가 전체 숫자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여기 보면 노후도는 일단 돼야 되는 거죠. 3분의 2는. 노후도는 무조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노후도가 하나 있고요. 토지가 대지로서 효용미달, 과소토지, 도시환경 물량 우려, 인구 과도한 밀집 기반시설 물량, 정비 기반시설의 현저한 부족으로 재발생 피난구조 우려,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거,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득이 40%라는 거, 접도율이 40%라는 거,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 지정에 해당되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속계획이나 이걸 신청을 하실 때는 주민들은 이거 조사를 다 해서 신청하실 수는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민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하죠. 그래서 요 지역은 주민 신속동물세를 가져왔는데 노후도가 안 맞아서 요 지역은 재개발 지역이 아니다. 법적으로 지금 한 1년쯤 기다린다 하면 신속계획을 올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구역 요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새 보니까 뭐 신속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이다 이게 선정하면 그 보니까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주민이 먼저 아시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그 뭐 이렇게 등기라든가 뭐 건축물 대장 이게 하도 많이 다 공개가 돼 있고 열람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주민 스스로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런 요건이 돼야 입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속계획이다 이런 게 선정이 되면 공제가 선정이 되면 바로 입안 절차를 거쳐서 신속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까지 해주는데 이런 기본 요건이 맞지 않으면 사업이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기본 요건은 맞아야 신속이든 공공재개발이든 선정 요건에 해당되게 된다. 신청하는 거고 상관없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타당성 제도가 있어요. 사전 타당성 제도인데 이 제도도 지금 현행 단계에서는 이 사전 타당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처럼 신청을 한 지역들은 여기도 보면 똑같이 이제 주거정비 지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떤 기준을 적용했냐면 주민이 30% 이상이 재개발을 원한다라고 하면 관할 구청장님한테 신청을 해서 관할 구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치를 거치고 난 뒤에 구역 지정 여부를 주민한테 대략적인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고 난 뒤에 그 분담금을 알려드리고 주민이 다시 동의서를 걷어오면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은 방법은 지금 신속교육이라든가 공제개발을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다,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아까 했던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나 일반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노후불량 주택이 요건은 3분의 2 이상, 과수필지, 일집지역, 정비기관 주변 재난발생 피난구조 우려, 연면적 만회배, 과수필지 이건 다 거의 똑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낡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로가 별로 없어야 되고, 소방도로 같은 게 별로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구역에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타당성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거든요. 여기 주거환경 부분과 일반 재개발 부분이 두 개씩 나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중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그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단계들은 요거는 이제 폐지가 됐고요. 이건 이제 정변에 말씀드린 2030으로 기존에 정비 예정 구역에 되어 있는 것은 2단계로 가실 수도 있어요. 2030으로. 근데 2040을 적용하는 단지들은 이건 폐지가 되어 없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단계로 하고 있죠. 공공기획을 통해서 사전 타당성조사, 기초생활권 수립, 정비기획 수립 일괄 추진, 통합 운영, 공공기획 시 기존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내용과 약식 기초생활권 계획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뭐 자료 만들어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놨죠. 만들어놔서 사전검토 요청이 오면 사전검토를 해서 공공계획과 정비계획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통합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바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가는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신속 통합계획에 준하는 정도로 이 속도를 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요거는 별로 적용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서 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흔히 얘기하는 3채평 이상일 때 해당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인 거고요. 입안 내용은 똑같습니다. 입안 내용은 다 노후도나 다 맞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세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재건축인 경우에는 이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절차를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안전진단에 관한 것은 이렇게 합니다. 안전진단은 이것도 이제 법령이 개정됐어요. 법령이 있고, 지금 현재 현행법의 안전진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역 내 이렇게 재건축하려고 하는 단지가 있다 하면 전체 아파트 주민, 연립주택 주민의 10% 이상, 10분의 1 이상은 동의받아서 안전진단을 구청에 신청하면 되고요. 구청에서는 안전진단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요. 사전 안전진단 평가위원회라고 부른지, 안전진단 사전자문위원회라고 있는지, 하여튼 구청마다 이름이 좀 다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장 실사를 해요. 그럼 주민들이 10분의 1 동의서를 받고, 거기에 보면 결함 부위 사진들을 가져와요. 여기 철근 떨어졌다, 우리 집 뭐 샌다, 이런 것 같은 사진들을 찍어 제출하시거든요. 그러면 현장을 가셔서 그분들이 현장을 파악을 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본진단 대상, 여기는 그냥 살아, 이렇게 하는 것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예비진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비진단은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고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맞는 집이면 대부분은 다 본진단 대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이제 송파구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안전진단에서 보는 항목들은 크게 이제 과거에는 그 구조를 엄청 많이 봐갖고 전체 점수에 50점이 구조였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서 1990년도나 88년도 이후에 지은 아파트, 공동주택들은 다 안전진단 나오지를 않아요. 구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지금 구조 기준을 계획에 낮춰놨어요. 그래서 보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냐면 주차도 보고요. 주거 환경도 보고, 인근 비해서 건물이 좀 낡아 보이냐, 경관상, 이런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도 보는데, 기본적인 것은 그 구조 분야는 그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연수가 지난 거, 철근 콘크리트 구조면 30년이잖아요. 그 기간이 지난 것은 기본적으로 본진단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 왜냐하면 안쪽에 들은 철근 개수를 예를 들어서 실제 본진단을 할 때 비파기 검사 등을 통해서 그 안을 엑스레이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철근의 개수를 모르거든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안전진단을 하면 가장 어려웠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정성 검토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진단해서
그 구에서 선정한 예비평가위원들이 이 지역은 본진단 대상이라고 했을 때 본진단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D등급이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보통 예비안전진단 위원들한테 이 본진단 내용물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료를 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문제 없다, D등급이다라고 판정을 해주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기존에는 재건축을 안 해주려고 적정 검사를 다시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저기는 다시 보냈는데 지금은 적정성 검사 여부를 보내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장, 우리 같은 구청장님이 보내던가 말던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됐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 지역에 뭐 노원이나 뭐 이런 쪽에 늘 보면 그 본진단 대상이 된 것들은 본진단에서 D등급이 나오는데 근래에 법이 개정됐죠. 개정되고 난 뒤에 적정성을 본 검사는 현재는 보내고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그 적정성 검사는 그 지금은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아마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역마다. 그래서 결국은 주민이 희망하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전진단 결과 조치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안전진단이 끝나면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이 끝나야만야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안전진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정비계획을 위반을 해주면 정비계획 위반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이 나가요. 정비계획 위반을 할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작하지도 않을 걸 지금 예상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를 적어서 분담금을 알려주면 앞뒤가 안 맞겠죠. 그래서 재건축인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그 다음에 위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민들한테 토지중 소유자한테 그 추정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할 때 오차가 가급적이면 가장 적게 알려드리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행정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통합계획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도입계획은 여기 있는 겁니다. 뭐냐면 서울시는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고요. 서울시 도시계획 현장에 역사 문화를 보존하는 것, 조화로운 경관 도시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그때 아마 오세훈 시장이셨나 보죠? 13년도에. 그래서 보면 공공성, 공동성, 협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했고, 조직과 제도 마련이 공공건축과가 운영하고 있었고, 공공기회발전다 도시공간 개선은 아니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때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서, 그 좀 디자인 서울을 만들자라고 하는 안들이 그때 나왔던 안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건축물을 그때 개선한 게 마포 문화비축기지 서울로 7017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건축물이 디자인한 그런 개념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는 이제 민간 건축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건설 비율 중에 약 70%가 주거라고 해요. 실제. 그리고 이제 이런 주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박스처럼 생긴 성량강 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도시 경관을 많이 해친다. 그래서 지금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구조적이나 이런 것에 뭐 어떤 생활의 면적에서 한 100년 정도 보거든요, 수명을. 과거에는 30년 봤고요. 지금은 내진도 훨씬 강하게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가능한 쪽으로 가게 돼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서 아파트로 도시건축 혁신 방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또 있나?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신속통합계획은 절차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간소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에 대한 간소를 해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 아파트를 지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약간의 경제적인 부담이 들더라도 창의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게 약간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달라는 요청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면 이제 신속통합계획을 시행을 하면 정비계획 결정 전에 사전 공공계획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역사문화, 건축계획, 지역분단, 트렌드,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고 유연한 건축계획, 신속한 결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서울프레 어떤 구역이 주민들이 신속계획을 해달라고 해서 그 구역이 신속계획이 선정이 되면 첫 번째 시작하는 게 사전 공공계획을 먼저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건축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사업시행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거 하게 되면 서울시가 주도해서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데, 도시계획 분야, 역사 분야, 건축 분야, 지역 맥락 분야, 미래 분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자라고 하는 틀이에요. 이런 틀인데 이거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신속계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서대문구에 이런 땅이 있는데 이 구역 중에 이렇게 한 부럭을 신속기획하는 재개발 구역을 선정을 했다. 재건축구역을 선정을 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 대한 기획을 서울시에 MP급에 돼 있는 예를 들어 이제 총괄 건축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선정이 많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 설계도 많이 해보시고 그동안 심의라든가 이것들 많이 했던 교수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속기획가라서 적어도 MP로 맡고 있는 현장이 2개가 있어요. 현재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안이 가져오면 기존에 설계를 했던 현장들 아파트를 지었던 현장들을 보면 조합이 선정한 설계자 혼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합은 맘만 듣는 거예요. 24평 무조건 포베이 해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3베이까지는 허용이 안 됩니다. 포베이 무조건 해달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포베이하고 3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전면 폭이 넓은 게 포베이잖아요. 그래서 포베이를 만들면 앞뒤 통을 다 통째로 막게 되죠, 도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구역에 가장 적합한 계획이 뭔지를 계획적으로 도출을 해서 시민한테 거꾸로 제공을 하자. 대신 주민한테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 안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을 초안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설명을 해요. 의견도 다 듣고요. 그 다음에 주민 대표분도 거꾸로 한 열 몇 분씩 해가지고 저희 회의에 참석하셔서 주민들도 그 안을 보고 의견도 얘기하세요. 근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과 협의돼서 아는 안을 만들자. 다만 어떻게 하느냐. 조합이 선정한 설계자 가지 말고 공공건축가를 하나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합이 선정한 아니잖아요. 신속기까지만 저도.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절충된 수를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주민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허용을 하면 그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전계획을 할 때 그냥 사전계획을 하는 건 아니고요. MP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MP가 초안을 만들면 그 안을 가지고 그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전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거기서 괜찮아 오케이 하면 그 다음에 통합심의를 해서 그 안이 그냥 통과시키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기존에 했던 방식은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 저희도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해봤으니까 해보면 한 4년이나 5년 걸렸어요. 구역 지정까지 가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1년 반이나 2년 만에 해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정비구역 지정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대신에 주민들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공공계획을 통하면 기존에 이제 박스형 아파트를 짓게 되면 1층에서 꼭대기층까지 전부가 다 똑같죠. 사전계획을 하고 공공계획을 하면 1층하고 꼭대기층하고 모양도 다르고요. 중간에 복층형 아파트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이같이 디자인을 다양화하자는 거예요. 아파트 형태가 좀 다양화되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의 경제적 비용도 좀 수반되겠죠. 같은 공사비가 좀 더 들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발코니를 더 주는 것도 있고요. 발코니를 한 4평 정도 더 만들 수 있게 해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완화를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정책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그리를 하시고 동의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신속계획을 통해서 나온 안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신문에 보면 어느 구역이 신속계획이 통과됐습니다. 이런 안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일방적으로 서울시나 구청장님이나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요. 거기에 있는 주민 의견, 대표단 의견도 같이 듣고 있고 협의도 몇 차례 해요.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 게 신속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신속계획 기대 효과 이것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조로 그래서 그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